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간호조무사 모의고사 7회 가지고 왔습니다. 1번에서 50번까지 기초간호학계와 공중보건학 개론입니다. 1번 28세 여성이 임신 39주에 정상화를 분만하였고 직장 복귀 후에도 모유 수유를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유방간호인데요. 모유 수유를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방간호가 달라지죠. 자, 여기서는 모유 수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유두는 비누 사용을 금지한다. 자, 유방을 비누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되 단 유두는 비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유두는 피지가 덮여 있는데 비누를 사용할 경우에 과도하게 피지가 제거돼서 유두균열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빠는 힘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로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자, 유두에 피지가 없을 경우에 유두가 갈라져서 굉장히 아프고 아픈 쪽으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는 비누 사용을 금지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수유부, 모유 수유를 하느냐 또는 비수유부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간호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비수유부 먼저 볼게요. 비수유부는 유방을 건들면 안 되고 꽉 묶어줘야 됩니다. 유즙을 짜지도 말고 유두를 자극하지도 말고 압박 붕대로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에 모유가 처음에는 우려를 일으키다가 점점 삭습니다. 자, 그때 통증이 있으면 얼음주머니 찜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가벼운 진통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묶어놓으면 자연적으로 유방에 모유가 차지도 않고 그대로 삭습니다. 자, 수유부일 경우는 모유가 신선한 모유가 계속 차야 되기 때문에 자주 젖을 비워주는 게 중요해요. 아기에게 젖을 자주 물리는 게 우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남은 젖은 짜서 유방을 비워줘야지 또 신선한 모유가 차게 됩니다. 3시간마다 젖을 비워주도록 하고요. 젖에 모유가 차 있으면 축 처지면서 무겁고 아프기 때문에 산모용 브래지어를 착용시킵니다. 자, 그리고 아기에게 젖을 주기 전에 가슴 마사지를 해주면 모유가 아주 잘 돌아요. 유즙이. 그래서 온찜질 한 다음에 가슴 마사지를 해주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도록 합니다. 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유방 우려 때문에 그때는 찬물 찜질 후 더운 물 찜질 하고 나서 수유를 하도록 하고요. 자, 순서가 찬물 찜질이 먼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찬물 다음에 더운 찜질, 그 다음에 수유. 자, 마사지 할 때는 가슴 마사지 할 때는 온 찜질 해주고 가슴 마사지. 자, 유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누 사용을 금하도록 합니다. 자, 혹시나 유두를 비누 사용을 했거나 아기가 너무 빠는 힘이 좋아서 유두균열이 생겼어. 유두균열이 생기면 굉장히 아픕니다. 유두균열 시에는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수유를 좀 금지하는 게 좋아요. 자, 이후에 통증이 조금 괜찮아지면 상처가 나을 때까지 48시간 동안 수유 금지했다고 해서 유두균열이 48시간 안에 낫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나을 때까지 계속 젖을 비워줘야 돼요. 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젖을 짜내서 비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유두균열이 있다고 해서 애기에게 물리지도 않고 젖도 안 짜주면 모유가 또 삭아요. 모유가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균열이 있어도 계속 주기적으로 젖을 짜주거나,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는 48시간 이후에는 애기한테 물려도 괜찮습니다. 수유를 합니다. 자, 이번에 가슴 마사지 후 냉찜질 아니죠. 냉찜질 하면 자, 유즙 통로가 또 수축이 돼서 모유가 나오지 않아요. 가슴 마사지 할 때는 온찜질을 해줍니다. 온찜질 후 가슴 마사지. 그리고 유두균열이 있어도 통증이 없으면 수유를 계속한다. 자, 유두균열이었으면 통증이 없지 않아요.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통증이 심하면 48시간 정도 수유를 금지했다가 이후에 수유를 계속합니다. 자, 4번에 3, 4분 정도씩 유방에 더운 물 찜질 후 찬 찜질. 자, 요거 순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찬 찜질이 먼저 와야 되고 다음에 더운 물 찜질 합니다. 다음에 수유. 5번은 유두균열이 있으면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수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통증이 심한 24시간에서 48시간가량 수유 금지 후에 상처가 낫지 않았어도 나을 때까지 애기한테 젖을 3시간마다 물리거나 또는 규칙적으로 젖을 짜서 먹이거나 해야 됩니다. 2번 재태기간이 28주 된 2.5kg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답은 4번.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크고 야윈 모습이다. 자, 머리는 미리 발달이 됐고요. 신체가 미처 발달이 못 됐어요. 미숙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크고 야윈 모습이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미숙아는 37주 이전에 일찍 태어난 출생아를 미숙아라고 하죠. 미숙아의 특징을 살펴보면 발달이 다 미성숙했어요. 발달이 안 됐다. 자, 그래서 귀 연골 발달도 미약하고, 자, 솜털이 과다하는 건 우리가 진화가 덜 됐다고 하죠. 진화가. 우리가 예전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털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가 덜 된 건 털이 많다. 자, 솜털 과다, 그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솜털이 과다하다. 태지가 감소되어 있다. 자, 태지가 감소된 거는요, 태지가 덜 만들어져서 감소가 되었고요. 과수과에서도 보면 태지는 감소되어 있어요. 얘는 만들어졌다가 다시 씻겨져 나간 거야. 근데 어쨌거나 미수가나 과수가 모두 태지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하 지방이 적어서요, 피부가 분홍색으로 보이고 혈관이 보일 수도 있어요. 피하 지방이 없다 보니까.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야윈 모습이다. 손바닥, 발바닥 주름도 덜 만들어졌어요. 적거나 없다. 고환이 하강이 되어야 되는데 남아의 경우 고환 하강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여아의 경우 음액이 돌출되어 있다. 자, 그리고 신생아는 원래 호흡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특징은 호흡이 빨라요. 신생아, 정상 신생아도. 근데 미숙아는 뭐라고 해야 되냐? 빈번한 무호흡이 있다. 자, 호흡을 자꾸 안 해요. 그럼 자꾸 자극을 줘서 애기 호흡을 유도를 해야 돼요. 과수가 같은 경우는 42주 이후에 출생아를 말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과수가로 내버려 두지가 않아요. 나올 때 돼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유도분만을 하거나 제왕절개를 하거나 아기를 끄잡아내죠. 과수가는 42주까지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자, 과수가는 태반이 엄마가 더 이상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아기한테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피부가 창백하고, 또 피부가 건조하고, 또 막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피부가 갈라져 있고. 솜털이 없고요. 손톱이 또 자라서 길고 머리카락도 자라서 많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양수 안에서 태변을 봤을 수가 있어요. 원래 태어나고 나서 태변을 봐야 되는데 양수 안에서 보다 보니까 태변이 착색되어 있어서 양수 색깔, 그리고 피부, 제대, 배꼽 부위, 손톱 부위, 짙은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으로 태변이 착색되었을 수가 있는 건 과수가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에 손바닥, 발바닥 주름이 안 만들어졌어, 덜 만들어졌어, 적다 해야 되죠. 미숙아의 경우. 그리고 체온 유지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자, 호흡이 빠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상 신생아들도 다 그렇다니까요. 미숙아의 경우는 빈번한 무호흡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피압 지방 적은 거 맞아요. 그런데 솜털이 뭐다? 진화가 덜 돼서 많다. 5번에 태지가 감소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짙은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으로 착색되어 있는 건 뭐다? 과수가의 특징이죠. 그래서 4번입니다. 3번, 인간은 일생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 발달은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 과정의 연속이죠.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영아기 동안, 자, 사실은 태어나서 커가는 동안 계속해서 감각기관이 발달을 해요. 시각, 청각, 미각이 발달한다. 자, 영아기 동안도 마찬가지죠. 사실 완성된다 하면 틀린 말이고요. 계속해서 발달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시각은 애기 초등학교 가야지 완성이 돼요. 자, 4개월에 많은 것이 생깁니다. 4개월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3개월에 드디어 목을 가눌 수 있게 되고요. 4개월에 이게 뭐예요? 이 사진 혹시 딱 보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숫자 4자, 펜싱 반사, 긴장성 경반사라고 하죠. 얘가 아기가 안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아기가 팔을 딱 펴가지고 나 안 뒤집을래, 안 떨어질래 하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반사가 4개월에 소실이 됩니다. 아기가 숫자 4 모양 하고 있죠. 펜싱 자세. 자, 이 4개월에 긴장성 경반사가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뒤집기죠. 긴장성 경반사가 소실되면서 아기가 혼자서 뒤집습니다. 허리로 힘이 내려왔어요. 자, 이때 얘는 우리 딸내미인데 범보 의자에 앉아있죠. 자, 4개월에 무슨 일이에요? 100일 잔치 하죠. 100일 잔치 때 요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100일 사진 보시면 아기들 다 앉아있는데 그냥 의자가 아니고 막 뒤에서 받쳐주는 의자예요. 잡아주면 앉는 시기가 뭐다? 4개월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1번에 자, 잡아주면 앉기 시작하는 건 4개월, 100일 잔치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4개월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체중이 100일 잔치 할 때쯤에 3 내지 5개월, 4개월이 되면 체중이 출생 시 2배가 되죠. 자, 그리고 생후 100일 지나서 밤에 깨지 않고 16시간 정도 잘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어떻다? 3시간마다 4시간마다 엄마를 깨웁니다. 근데 심지어 초반에는요, 신생아 초반에는, 신생아 시기에는 2시간마다 엄마를 깨웁니다. 막 울어요. 나 뭐 달라고, 우유 달라고. 자, 그런데 밤에 푹 자는 시기가 16시간 정도 자는 시기가 100일 잔치 이후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해요?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엄마들이 100일의 기적만 보면서 엄마들이 신생아들, 영아기 애기들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4개월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자, 혼자 앉는 시기는 뭡니까? 빨간색으로 갈게요. 혼자 앉는 시기 6개월 오똑이에요. 숫자 6을 그려보세요. 얘는 밀어도 앉고 뭐다? 혼자 앉는 시기다. 자, 그리고 자, 앉고 나서 무슨 행동하냐면 모방적 표현은 9개월에 합니다. 모방적 앉아가지고 해요. 엄마가 앞에서 짝짝꿍 하면 따라서 짝짝꿍 하고 말소리도 언어적 모방도 해요. 엄마가 구구구구 하면 애기도 구구구구 합니다. 몇 개월에? 9개월에 구구구구 합니다. 9개월에 합니다. 자, 중간에 8개월 있어요. 8개월에 팔을 눕혀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뭐예요? 개미죠. 무릎으로 깁니다. 8개월에. 자, 그리고 집게 손가락을 사용하는 시기예요. 양쪽 손으로 따라해보세요. 집게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엄지손가락고 팔을 만들어 보세요. 자, 8개월에 무슨 일이 생긴다? 집게 손가락을 사용해서 물건을 짚습니다. 그리고 9개월은 자, 9개월에 아까 모방적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얘가 붙잡고 서요. 숫자 9를 그리는 거예요. 붙잡고 서요. 혼자 서는 시기는 벽에서 떨어져 있는 10이죠. 벽하고 10, 0이 떨어져 있죠. 혼자 서는 시기 10개월, 12개월은 벽에서 떨어져서 막 걸어가는 거죠.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4번 소아병실에서 화나의 활력 증상을 체크하던 중 체온이 38.5도인 화나를 발견하였다. 이때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고열이 나고 있습니다. 고열 화나의 간호 답은 1번이죠. 얼음 베개를 데워주고 자, 손발은 얼음 찜질이나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손발은 어떻게 해라? 따뜻하게 해줘라. 그래서 애기들 보면은 손에 발에 이렇게 양말을 씌워주기도 해요. 자, 손발은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고열 화나 간호 볼게요. 미온수 마사지 또는 얼음 베개 해줄 수 있습니다. 미온수의 경우 처음에는 체온보다 2도씨 낮게 시작합니다. 2도씨 높게 아니고 2도씨 낮은 온도로 시작해서 적어도 15 내지 20분 시행해라. 자, 알코올 마사지 해줄 수 있는데요. 알코올 마사지를 하려면 35에서 50% 정도가 좋습니다. 보기에 보이는 75% 알코올은 얘는 소독약이에요. 소독. 알코올 솜으로 주사 놓을 때 75% 알코올. 그리고 또 제대 배꼽 애기들 배꼽 떨어지기 전에 알코올 소독하는 거 75%로 하고요. 35 내지 50% 마사지용입니다. 자, 체온은 30분 이후에 다시 측정을 하고요. 구강 간호 실시해줘라. 왜? 아기가 열이 많다 보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 간호 실시해주고요. 수분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손과 발은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말초, 혈관, 순환 증진을 위해서다. 5번 지속적인 음식 거부와 식욕 부진을 나타내고 있는 5살 여자아이가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진단명은 신경성 식욕 부진입니다. 아동간호로 옳은 것은요? 답은 4번입니다. 자존심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계획을 세워라. 자, 신경성이에요. 이 신경성은 아기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자기 외모를 비하하는 뭐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먹으면 살찔까봐 살찌면 안 이뻐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보통 초등학교 뭐 중고학년 시기에도 자주 옵니다. 근데 5살이면 좀 너무 어리긴 한데요.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가족들의 그런 분위기 형성, 가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호를 같이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경성 식욕 부진 아동의 간호입니다.
체중 회복을 갑자기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목표는 이상적인 체중의 10% 정도만 잡으면 되겠어요. 갑자기 또 체중이 불어나면 당뇨라든지 또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 목표를 잡아라. 부드럽고 교육적이지만 그래도 먹어야 돼 하고 단호한 태도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아동의 자존감, 자기 가치감 증진시키는 간호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가족 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약물로는요, 아기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런 걸 쓰고요. 식욕 촉진제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에 치료 과정에 가족의 참여를 포함시켜야 되고요. 3번에 완고한 태도가 아니라 부드럽고 교육적이고 그러나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라고 해야 되고요. 5번에 아동이 표현하는 부정적 감정이 있으면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속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억누르는 교육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노인에서 노인성 우울증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살 예방을 위한 간호가 자살을 하고 싶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그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표현을 하게 해야 되지 속으로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증대된 자궁이 복부 정맥을 압박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맥류의 자가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3번이죠. 탄력 양말 붕대를 활용해라. 자, 복부 정맥은 하지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임신 말기에 아기가 커지니까 자궁이 커져서 이 복부 정맥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지에 있는 혈액이 정체하게 되죠. 이때 탄력 양말이나 붕대를 활용해서 묶어 놓으면 혈액이 정체된 혈액이 심장으로 귀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자, 임신 말기 정맥류 간호 보도록 할게요. 골반 고위, 트렌델렌 버그 체위 뭐예요? 양쪽 다리를 올려주는 거죠. 다리가 붓고 저리고 통증이 발생하고 그런 정맥류 증상이 있을 때 보통 오래 낮에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산모들이 정맥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다리를 좀 쉬면서 2 내지 5분 정도 다리를 올려줘라. 그리고 취침할 때도 다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낮에 일할 때 탄력 양말, 스타킹, 붕대는 도움이 되고요. 몸을 너무 조이는 의복은 피하도록 하고 가볍게 걷고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계단을 오른다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좌욕하는 거 괜찮고요. 오래 서 있는 것 삼가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도록 해라. 그리고 좌측 위로 누워 있으라고 하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산모가 저를 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이죠.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정맥이에요. 복부 정맥. 파란색이 우측으로 쏠려 있죠. 동맥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으로 누우면 어떻게 된다? 복부 정맥이 더 눌린다. 그래서 어떻게 누워라? 옆으로 누울 땐 좌측으로 눕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와서 7번입니다. 2시간 전에 두정위 분만을 끝내고 회복실에 돌아온 산모에게 갑자기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주어야 할 간호는요? 답은 5번이죠. 트렌델렌 버거시 제위를 해주라. 또는 변형된, 빠져도 됩니다. 자, 원래 변형된 거는요. 환자가 이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만 올려준 게 변형된 트렌델렌 버거시 체위고요. 원래는요. 트렌델렌 버거시 체위가 뭐냐면 이렇게 머리까지 낮춰주는 거예요. 경사지게. 그런데 요즘은 변형된 트렌델렌 버거시 체위도 트렌델렌 버거시 체위라고 부릅니다. 하지 거상, 골반 고위라고도 하죠. 양쪽 다리를 올려주는 체위 뭐예요? 쇼크시 체위죠. 그러니까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출혈로 인해서 쇼크가 오는 걸 예방하는 체위이고요.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이 체위입니다. 그리고 이 체위를 취해줌으로써 중력으로 피가 쏟아지는 걸 또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체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산후 출혈이 있을 때 간호 볼게요. 가장 먼저 하지를 올려주고 간호사와 의사에게 보고하는 건 하지를 먼저 올려주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출혈량, 활력 징후 측정할 수 있고요. 자, 마사지 해주는데 절대 더운 물 마사지 안 돼요. 혈관 수축, 지혈을 위해서는 무슨 마사지? 얼음 주머니를 대줘라. 복부에, 자궁 저부에. 그리고 환자는 절대 안정을 취하고요. 자궁 저부 마사지를 저희가 해줄 수가 있죠. 자궁 저부 마사지를 해주면 자궁이 수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수축이 되지 않으면 자궁 수축제를 주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로의 색, 양, 냄새 관찰하고요. 회음부 주위 열상이 있어서 그곳에서 출혈이 되는 거라면 봉합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자궁 질 분만 후에 출혈이 있을 경우 답으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하지 올려주는 거죠. 트렌델렌버그시 체위.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거, 자궁 저부에 뭐 해줘라? 얼음 마사지. 그리고 자궁 저부 마사지 해주라는 거예요. 8번입니다. 뇌전증. 자, 간질. 예전에는 간질 발작이라고 했고요. 자,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에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발작이 옵니다. 환자가 바닥에 쓰러져서 발작 증상을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은요. 답은 2번이죠. 측 위로 눕히거나 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분비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해라. 자, 간질 발작으로 발작 증상을 일으킬 때 보통 환자들이 입에서 막 거품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 거품이 기도로 들어가면 또 기도 질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련하는 환자는요, 옆으로 눕히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 거품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경련 환자 간호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기도 확보죠. 기도 확보, 측 위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물질이 흡인되지 않도록 하는 체위. 자, 필요하면 산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의 물건을 제거하는 것은 환자가 경련하면서 2차적인 손상을 입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뾰족한 물체가 있으면 사람이 경련을 하다가 찔릴 수도 있는 거고, 둔탁한 물건에 부딪혀서 멍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위의 물건을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조이는 옷은 풀어준다. 입을 벌리고 경련을 한다면 혀를 깨물지 않도록 앞설자나 부드러운 천을 물게 합니다. 근데 입을 꽉 다물고 경련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보호대나 억제대로 환자를 묶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환자 경련을 못하게 붙잡는다,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대로 경련하게 내버려 둡니다. 경련 시간이 길어지면 항경련제를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5분 정도 하면은 경련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구강 섭취는 금하도록 합니다. 왜?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경련이 끝났다고 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입으로 뭘 주면 안 됩니다. 경련은 또 1, 2초 후에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소음이 없으며, 자, 소음을 안 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극을 안 주는 거예요. 자극으로 인해서 또 경련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유지되고 간호사실과 가까운 병실로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경련 환자들은. 자, 소음도 주지 말고 빛도 주지 않습니다. 빛도 자극이에요. 병실을 너무 밝지 않도록 조도를 낮춰주고, 그리고 막 주물러 주는 것도 자극이에요. 주물러 주는 거, 마사지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경련 환아 같은 경우는요, 파상풍이라든지 광견병으로도 아기가 막 경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호흡 근육의 경련이에요. 호흡 근육, 우리 기관지가 막 경련하면서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아들은, 아기들은, 경련하는 아기들은 호흡을 아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보기로 가볼게요. 침대에 옮겨 눕힐 필요 없고 경련이 끝날 때까지 위험한 것만 좀 치워주고 환자를 살피도록 합니다. 3번에 발작 상태를 멈추려고 우리가 뭘 하면 안 됩니다. 억제대 사용해도 안 되고요. 막 붙잡아도 안 돼요. 4번에 옷은 풀어주는 게 좋죠. 풀어주고 손상 위험이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이 뒷부분은 맞습니다. 5번에 더운물 마사지도 자극이 돼서 뭔가 마사지 해주거나 주무르는 행위 좋지 않습니다. 9번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며 타액의 소화 효소로 오른 것은, 자, 이거 해부학 문제인데요. 답은 4번 프티알린. 자, 개정된 내용이라면 문제집이 타이알린이라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개정됐어요. 문제집도 교과서도 개정이 돼서 프티알린이 아니고 더 이상 타이알린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소화 효소는 암기 들어가야 돼요. 아쉽지만 책에 나오는 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침, 그리고 위액, 췌장에게 나오는 거, 그리고 간에서 나오는 담즙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침에서 나오는 거 타이알린입니다. 자, 예전에는 프티알린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한글로 요새 바뀌는 효소 이름도 바뀌는 추세라서 침 녹말 분해 효소라고 나오면 땡큐죠. 침에서 분비되는 녹말 분해 효소. 이름에 답이 있어요. 자, 침에서 나오는 타이알린은 뭐를? 탄수화물 또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입니다.
자, 다음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죠. 자, 위는 위액이 나옵니다. 위액 속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들었어요. 신자로 끝나는 소화 효소들은요, 모두 단백질을 소화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입니다. 자, 펩신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펩시노겐이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펩시노겐이 결국 위산과 만나서 펩신이 됩니다. 이 펩신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입니다. 자, 췌장액이 중요하죠. 췌장액에 무려 3가지의 소화 효소가 들었어요.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지방도 이 췌장액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모두 있어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뭐다? 아밀라제. 단백질 분해 효소는 신자로 끝나는 트립신. 지방 소화 효소는 리파제 되겠어요. 그래서 아트리 이렇게 외웠죠. 췌장에게는 3가지 소화효소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있습니다. 자, 담즙.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은 사실 소화효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화액으로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지방 유화를 담즙이 시켜주면은요, 리파제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가수 분해를 시키는 건 리파제고요. 자, 담즙은 지방을 유화시킵니다. 그러나 담즙이 지방을 유화시키지 못하면 리파제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즙도 지방 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담즙은 어디서 분비를 해요? 간에서 분비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10번, 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생리현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소화관 연동운동 억제. 자, 소화관 연동운동 억제뿐만 아니고 소화액도 분비되지 않아요. 교감신경이 자극됐을 때 소화가 안 됩니다. 뭘 먹으면 덕덕 체합니다. 자, 소화액 중에 뭐가 있었어요? 소화액에 침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침 분비도 안 됩니다. 자, 교감신경 자극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보겠습니다. 자, 교감신경 자극이 되면 내가 너무 몹시 흥분해 있거나 몹시 화가 났거나 아니면 너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개가 한 마리 묶여 있어. 근데 그게 도사견이야. 나를 보자마자 막 짖기 시작하는데 이빨에 막 침이 뚝뚝 떨어지면서 잇몸을 드러내고 막 줄이 끊길 것 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내가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막 줄이 진짜로 끊길 것 같아. 막 덜컥 묶여 있는 줄이 덜컥덜컥 하면서 그때 나의 반응인 거죠. 어때요? 나는 빨리 이곳을 지나쳐서 이 개로부터 빨리 멀어지고 빨리 도망을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동공은 확장되어 있다. 자, 숨을 헐떡헐떡 내 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해.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자, 나의 심장은 두근두근두근두근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되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자, 이때 소화 안 된다고 했어요. 연동운동도 안 되고요. 소화액 분비도 안 돼요. 자, 침도 소화액이에요. 침샘도 억제됩니다. 입이 어떻게 돼요? 바짝바짝 마르죠. 눈물조차 쏙 들어갑니다. 눈물도 억제됩니다. 자, 그런데 땀 분비. 자, 여기에서 주의를 하세요. 땀 분비만 촉진됩니다. 식은땀이 바짝바짝 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 같은 경우는 약간 심화이긴 한데요. 선모체근이 뭐냐면 모양체근이라고 해서 선모체라고도 하고요. 수정체, 우리 안구에 수정체가 들었는데 걔 두께를 조절하는 거예요. 수정체가 얇아지면 우리가 멀리 보게 됩니다. 자, 멀리 봐야 멀리 도망치죠. 멀리 보기 위해서 이 선모체근이 이완돼요. 자, 쌍으로 방광 근육도 이완된다요. 얘네들 쌍으로 같이 이완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방광 근육 이완되면 어떻게 돼요? 방광에 소변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와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 보러 갈 수가 없어요. 방광에 소변을 많이 담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배뇨 억제 역할을 한다. 멀리 보고 소변도 참아야지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교감신경 자극 현상에는 동공 확장, 기관지 확장, 심장박동 촉진, 혈관 수축, 혈압 상승, 소화 억제, 소화 연동운동도 억제, 소화액 분비도 억제, 침샘도 억제, 눈물도 억제, 그러나 땀 분비는 촉진. 선모책은 방광 근육 이완, 멀리 보고 배뇨를 억제한다. 자, 보기에서 나머지들은 부교감신경 흥분 증상으로 보기보다는 교감신경이 자극되지 않았을 때 증상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부교감신경이 흥분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 몸이 아주 편안한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른하게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으로 보고 싶은 채널을 찾으면서 점심은 뭘 먹지 하면 입에 침이 잔뜩 고이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소화 활동이 촉진이 되고, 심장 박동은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정상 맥박을 유지하고 있고, 혈압도 정상이고, 동공이 너무 수축된다기보다는 동공 기능도 정상이고, 이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1번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 탈수가 잘 발생하는 이유. 답은 2번이죠.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다. 이유는 신생아기 때문에 아직 신장이 발달이 미숙해서. 소변을 농축하려면 세뇨관에서 수분을 재흡수해야 되는데 그냥 소변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수분을 다시 몸으로 끌어와야 되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소변의 재흡수, 수분의 재흡수라고 합니다. 세뇨관 재흡수라고도 하죠. 그걸 못합니다. 자,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 탈수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자, 요 항목 안에서만 나와요. 몇 번 읽어보세요. 체중에 비해 대사율이 높습니다. 숨만 쉬어도, 대사율이 높으니까 숨만 쉬어도 수분 손실이 막 일어나요.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적다. 자, 애기들, 특히 신생아들 경우, 그래서 탈수열 발생의 원인이기도 하죠. 애기가 엄마 젖을 잘 못 빨아요. 태어나서 처음에는. 그런데 소변은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배설량이 더 많아지는 배설량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체중보다 체표 면적이 넓다. 그리고 수분의 교환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분을 먹으면 먹는 대로 그냥 대사율로 날아가 버리는 걸 교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교환율이 높다. 세포 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세포 안에 제발 수분 좀 좀 뭐라고 하죠? 수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분을 세포 안에 못 가져 있고 세포 밖에, 그러니까 혈관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세포 외액이라고 하거든요. 간질액이나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아니고 세포 밖에 있는 간질액이나 아니면 혈관에 돌아다니는 수분을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좀 보유하고 있어라, 세포 내에.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신장 미성숙으로 소변을 충분히 농축하지 못한다. 총 수분량은 전체 몸무게의 73%는 몰라도 됩니다. 총 수분량이 전체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수분량이 많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12번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빈맥의 증상을 보이는 쇼크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로,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주의하세요. 답은 3번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죠. 쇼크 환자 체위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다 알아야 돼요. 쇼크 환자 체위는 하지거상.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줘야 되죠. 낮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낮게 하면은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쇼크 환자 저혈압이기 때문에 혈압 유지를 위해서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야 돼요. 다리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올리고 있다가 다리 내리면 큰일 납니다. 자, 쇼크 환자 간호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편평한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올려준다. 우리 앞서서 질출혈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였죠. 산모, 질출혈이 있을 때 다리를 올려줘라.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다리 높게 해줘야 됩니다. 트렌델렌 버그시 체위 잊지 않았죠? 자, 다음은 기도 유지, 호흡 유지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쇼크가 발생을 해요. 다량의 출혈이 있거나 화상 부위가 너무 넓거나 해서 체액이 너무 많이 소실되었거나, 그럼 체액량이 부족하죠. 혈액량이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기능을 하지 않을 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경자극, 척추 손상 이런 걸로 인해서 혈관이 막 확장이 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필락틱 쇼크 있죠. 약물이나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혈관이 이완되면서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쇼크죠. 그렇기 때문에 말초순환 상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청색증 이런 게 있으면 산소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체온 조절해줘야 됩니다. 저체온,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온을 해줍니다. 자, 이때는 담요를 덮거나 실내 온도를 좀 높게 해서 보온을 해주지, 직접 피부에 열을 가하게 되면 또 오히려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열을 직접 가하지 않고 보온을 해줍니다. 자, 수행요법 해야 되죠. 금기가 아니면 주입 속도는 빠르게 합니다. 그래야 빨리 혈액순환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쇼크 환자들은 핍뇨 증상이 있어요. 핍뇨. 하루에
총 소변량이 500cc 미만인 걸 핍류라고 하죠. 소변량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량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대상자 곁에서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환자가 청색증이 오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환자 옆에 있어줘야 되고요. 이 쇼크 같은 경우 혈압이 또 언제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태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활력증후 계속 측정해야 되겠죠. 금기가 아니면 정맥 주입 속도는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 둔탁한 물질의 피부가 찢기는 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열상이라고 하죠. 둔탁한 물질에 피부가 찢겨서 다량의 출혈을 보이는 환자. 자, 둔탁한 물질의 피부가 찢겨 열상,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건 뭐예요? 회원부 열상이 있죠. 둔탁한 물질이 뭐예요? 애기 머리잖아요. 애기 머리가 회원부를 막 밀고 나오면서 불규칙하게 막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열상이라고 하고요. 열상으로 인해서 출혈을 보이는데 심한 출혈 시 간혹 답은 2번입니다. 직접 압박. 자, 열상으로 인한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암기를 하세요. 직접 압박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열상의 경우 직접 압박을 이용한 지혈이 우선적이다. 깨끗한 꺼즈가 있으면 깨끗한 꺼즈를 덮어서 직접 압박을 하고요. 깨끗한 꺼즈가 없으면 수건이나 헝겊을 이용해서 상처를 직접 압박해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입니다. 자, 1번에 지압봉은 지압을 하는 거지 지혈하는 게 아니죠. 3번에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상승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처치를 물었습니다. 직접 압박 먼저 하고 상승시킵니다. 자, 의사가 오기 전까지 지혈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자, 지혈대는 출혈에 치료를 멈추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자, 이거는 최후의 보류예요. 부작용도 엄청 큽니다. 이제 지혈대를 사용하게 되면 아예 혈류를 차단하는 건데요. 20분이 지나면 이제 피부 조직이 막 괴사가 되기 시작해서 이게 계속 피가 안 통하면 나중에는 사지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혈대 아랫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지혈을 안 해서 출혈이 너무 대출혈이라서 환자 목숨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하면 해야죠. 당연히 팔다리 잘라내더라도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지혈대는 최후의 보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지혈대를 했잖아요. 지혈대를 푸는 거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또 풀었다가 또 출혈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지혈대 사용하게 되면요, 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최소 시간을 유지해야 돼요. 너무 오래 하고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 괴사가 된다. 14번입니다.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경추골절을 입어 수술을 받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하고 있는 환자에게 제공해야 될 간호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실시한다. 자, 일단 경추, 척추 골절이 입으면 신경마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라든지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제 체위 변경도 스스로 안 되고 감각도 저하되기 때문에 내 피부가 지금 눌려 있는 것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나 견인을 하고 있어. 최대한 부동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척추 머리도 잡아당기고 있고 아래쪽도 잡아당겨서 척추 선열을 유지하려고 내 척추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자,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견인 환자 간호 살펴보도록 할게요. 침상 매트리스는 자, 허리 손상, 경추 손상이 있을 때는 베개도 베면 안 돼요. 앙화 위로 누워서 단단하고 편편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욕창 예방을 위한 피부 간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부 마사지 해줄 수가 있죠. 섬유질과 수분 섭취를 잘 시켜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2번 보시면 고단백 저지방식도 줄 수 있습니다. 고단백은 뭐예요? 상처 치유를 위해서. 저지방은 또 누워만 있으니까 살찌면 안 되잖아요. 그 고단백 저지방식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수분을 제한한다 해서 틀렸죠. 자, 욕창을 위해서도 수분을 줘야 되고 변비를 위해서도 또 변비 예방을 위해서 수분을 또 줘야 돼요. 자, 3번에 핀이 꽂힌 부위는 잘 관찰하고 매일 알코올 소독하는 건요. 알코올 소독은 우리 주사 놓을 때 근육 주사 부위, 혈관 주사 부위, 피하 주사 부위에 알코올 써요. 그리고 신생아들 제대 떨어지기 전에 제대 부위에 매일매일 알코올 소독해요. 그거 외에는 알코올 소독하는 거 없어요. 자, 우리 핀 꽂힌 부위에는 베타딘 소독합니다. 베타딘 소독.
4번에 근육 위축 예방을 위해 목의 능동 운동을 장려한다.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목의 능동 운동은 척추가 잘 고정이 되고 붙을 때까지 막 움직이면 안 돼요. 5번에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누워 있어야 돼요. 대소변 다 받아놔야 됩니다. 추를 제거하거나 임의로 제거하거나 무게를 변경시키거나 또 추가 바닥에 닿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잘 관찰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저 밑에 항목 볼게요. 붕대 감은 사지의 끝을 내놓아서 피부 상태를 관찰해라. 자, 붕대를 감을 때 사지 끝은 내놔야 되죠. 그래서 뭐 피부 청색증은 없는지, 순환은 잘 되는지, 그리고 너무 냉감이 있지는 않은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족저 굴곡이 뭐예요? 환자가 누워있으면 발이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밑으로 굽는 굴곡 이렇게 해서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족저 굴곡을 예방하기 위해 발 지지대를 사용해라. 이렇게 발을 똑바르게 해줘가지고 밑에 발 지지대를 대주는 거죠. 누운 상태에서. 자, 추의 무게를 조절하거나 추를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되고요. 추가 바닥에 닿지 않게 잘 유지가 되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15번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잇몸 출혈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 나머지는 질 분비물이 증가하고 심박출량도 증가하고 또 심박수도 증가하고 단백뇨는 나타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당은 나올 수가 있어요. 소변에 당은 빠져나올 수가 있고 임신 2, 3기 동안 백혈구가 증가해 있죠. 그리고 적혈구도 증가합니다. 자, 임신으로 인한 변화 몇 가지 더 볼게요. 오심, 구토, 속쓰림. 이거 뭐죠? 입덧이죠. 입덧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잇몸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피로하고 유방통 그리고 방광이 눌리니까 소변 자주 보고 싶어요. 빈뇨. 소변에 당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심계항진, 맥박수가 증가하고요. 질 분비물 증가. 요통, 관절통,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착색됩니다. 임신선이 생기고요. 기미나 그리고 우리 유륜이 검게 변하죠. 직장도 눌려요. 자궁 때문에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정맥 눌리면서 정맥류 발생하고 다리 부종이 발생하고 폐도 눌리면서 짧은 호흡 발생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해요. 적혈구가 증가하고 백혈구는 임신 2, 3기 동안 증가한다. 자, 혈액량 증가하는데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분제 먹여주라고 하죠.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번 골절 상태에 따른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 물었습니다. 옳은 것은 답은 2번 쇄골 골절 시 삼각건을 매준다. 쇄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쇄골 미인이라고 하죠. 목욕이. 팔을 지지해주는 뼈 되겠습니다. 자, 팔을 지지해주는 뼈다 보니까 팔을 움직이면 얘가 고정이 잘 안 되어 있고 통증도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근으로 팔을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두개골 골절 시 머리를 높여야죠. 두개골 골절이 되면 우리 뇌압이 상승합니다. 뇌압이 상승하면 또 의식을 잃거나 다른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를 올려줍니다. 머리를 올려줘서 뇌에 있는 혈액을 아래로 보내는 거죠. 머리를 30도 상승시키고 의식 상태 그리고 대광 반사 그리고 활력 징후 자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자, 삼각건입니다. 삼각건은 우리 상지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상완골 골절 시 그리고 쇄골 골절 시 사용합니다. 상완골이 어디요? 팔뚝 부분이죠. 우리 팔꿈치 팔뚝 부분이 골절됐을 때 물론 부목을 댑니다. 부목이 있으면 짧은 부목을 대주고요. 부목을 대고 나서 삼각건으로 고정해 줄 수 있어요. 팔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슬링. 그리고 쇄골 골절이 있을 때도 삼각건 사용합니다. 자, 3번에 대퇴골 골절이 있으면 삼각건은 우리 상지에 사용하는 거예요. 삼각건이 아니라 부목을 대줘야 되겠죠. 부목 중에서도 대퇴골 가장 큰 뼈예요. 우리 몸의 가장 큰 뼈니까 긴 부목을 대줘야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상지 골절은 짧은 부목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5번에 척추 골절이 있으면 처치한 후 구조를 요청한다. 절대 안 됩니다. 처치를 뭐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구조를 요청해야 돼요. 일단 환자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도로변 같은 경우는 좀 차를 좀 정지시켜야 되겠죠. 못 오게 한 다음에 구조를 요청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강원래 씨 아시죠? 강원래 씨가 처음 오토바이에서 차랑 부딪혔을 때는 하지마비까지는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환자를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를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는지
목격자들이 강원래씨 팔다리를 하나씩 들고 막 떨렁떨렁 들고 환자를 이동시키면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골절된 파편이 신경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하지마비가 왔죠. 그러니까 환자를 절대로 뭐 어떻게 우리가 해주려고 처치하거나 이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17번입니다. 안전한 투약 및 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행해야 될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자, 약은 우리 몸에 혈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다 사용하면 안 된다. 자, 1번에 라벨이 손상된 약 절대 투여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약이 뭔지 알아. 근데 이 약에 유효기간까지 외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모를 1에 의심이 있더라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라벨이 손상되면 절대로 약 투여하면 안 되고, 두 번째, 투여하지 않은 약을, 자, 약을 한번 약병에서 부었어. 그러면 다시 약병에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죠. 4번에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냉장고가 아니라 자, 잠금 장치가 있는 철제 금고에 보관을 해야 되죠. 잠가둡니다. 특히 마약은 이중 잠금 장치를 해야 되겠어요. 좌약이나 생리식염수는 실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자, 너무 덥거나 습하면 냉장 보관할 수도 있는데, 자, 냉장 보관했는 경우는 좌약 삽입하기 한두 시간 전에 녹여가지고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좌약이 너무 냉장 보관되어 있으면 딱딱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 또 좌약이 들어가서 녹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온 보관이 원칙이에요. 생리식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온 보관이고 냉장 보관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콜드셀라인이라고 해서 뭐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실온 보관을 하게 됩니다. 18번 혈액의 성분과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답은 2번이죠. 혈소판이 혈액 응고작용, 지혈작용을 하죠. 자, 우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만큼은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 알죠. 적혈구는 산소 운반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도 운반해요. 이산화탄소는 보통 탄산가스 형태로 혈장에 녹아서 운반이 되지만, 그래도 적혈구가 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운반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운반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적혈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합니다. 자, 백혈구는요.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대라고 했죠. 식균 작용합니다. 몸에 병원균이나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 싸우는 거예요. 기생충하고도. 식균 작용. 면역,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을 유지해주죠. 면역작용, 그리고 손상된 조직의 치유작용도 맞습니다.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죠. 그리고 지혈시키죠. 같은 말이죠. 혈액 응고, 지혈시킵니다. 자, 요거 세 개는 꼭 알아둡시다. 자주 나와요. 자, 1번에 적혈구는 뭐다? 산소 운반, 이산화탄소 운반, 식균작용은 누구? 백혈구. 3번의 혈청은 뭐냐면, 자, 혈청은 한번 들으세요. 혈청은 우리 몸에 혈구 응고 성분인 혈구가 있어요. 고체 성분, 그리고 물 성분인 혈장 성분이 있는데, 이 혈장 속에 대부분은 물이지만 뭐 그 단백질 성분들이 있어요.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뭐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피브리노겐을 제외한 성분을 혈청이라고 합니다. 피브리노겐이 뭐 하냐면 혈소판하고 같이 혈액 응고를 시키는 혈장 단백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친구 없애면 완전히 물만 남아요. 그래서 혈청이라고 합니다. 자, 4번의 혈장은 뭐예요? 혈장은 아까 전에 물 성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에. 자, 혈액을 이렇게 롱버틀에 담아두면 아래로 선지죠. 선지 가라앉는 응고 성분이 되는 게 혈구 성분이고요. 자, 그리고 누리끼리하게 둥둥 떠있는 물 같은 거, 찰랑찰랑한 물 같은 게 혈장이에요. 자, 혈장은 거의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7%밖에 되지 않아요. 자, 5번의 백혈구는 과립백혈구와 무과립백혈구로 나뉘는데요. 우리 무과립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과립백혈구도 세 글자로 만들어주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과립 있다 했잖아요. 호과립백혈구, 과립백혈구는 호과립백혈구예요. 호과립백혈구, 과립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가 있어요. 호씨들. 호과립, 무과립백혈구에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보다도 자주 나오는 건 답이 될 수 있는 건 얘네들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뭐 혈청, 혈장, 과립 또는 무과립 백혈구 얘네들은 보기에는 자주 출제가 되지만 걔네들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넘어갈게요.
19번 담즙산과 담즙색소, 콜레스테롤이 주성분이며 지용성 비타민과 철분 및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담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담즙의 기능이 아주 잘 나와져 있네요. 콜레스테롤이 주성분이고, 아무튼 담즙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담즙이 무슨 역할을 했었어요? 우리 앞에서 소화 효소할 때 지방 소화를 돕는다. 어디서 분비된다? 간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잖아요. 답은 간에서 생성되며 지방을 소화한다. 지방 소화를 엄밀하게 말하면 돕죠. 지방을 유화시켜 놓으면 그 유화되어진 지방이 췌장액 속에 있는 리파즈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자, 단백질 소화하는 친구들 있었죠. 위에서 분비되는 신으로 끝나는 친구들 펩신, 그리고 췌장의 트립신. 자, 소화 효소는 아니라고 했어요. 담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다 했어요. 대신에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소화액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번에 담낭에서 생성되어 십이지장으로 배설된다. 자, 담낭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고 간에서 생성돼서 담낭에 저장이 되어 농축되고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으로 배설되는 건 맞습니다. 20번 수분 정체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수분이 정체돼서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나 봐요. 답은 3번 부종이죠. 몸이 부어요.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발생한다. 자, 나트륨하고도 상관이 있죠. 나트륨이 많이 축적이 되면, 우리 물과 나트륨은 쌍이에요. 나트륨이 축적이 되면 부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는 환자 간혹 뭐와 뭐를 제한해라? 수분과 나트륨을 제한하라 라고 하죠. 자, 수분 정체 시 혈액량이 많아집니다.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체중은 증가할 것이고, 자, 부종이 있어도 체중 증가하죠. 수분 정체 증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은 증가하겠죠.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소변량은 감소하겠죠. 수분이 정체되었다고 하니까 소변량이 감소되니까 부종이 발생하고 혈압도 증가하는 거고, 자, 경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21번 임신 기간 중 호흡기계에 올 수 있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옳지 않은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1회 호흡수와 깊이가 증가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한다 라고 해서 틀렸어요. 계속해서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증가하면 안 되죠.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임신 기간 중에 산소 소비량이 증가해 있고요.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활발해져서 산소 운반 능력이 증가합니다. 자궁이 증대되면 짧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임신 말기에. 그런데 태아 머리가 또 하강하죠. 그럼 하강감이라고 해서 횡격막 위치가 조금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호흡 곤란이 완화됩니다. 자, 임신 시 호흡기계 변화 추가적인 사항은, 임신 24주 이후에는 흉식 호흡을 하다가 24주 이후에 복식 호흡으로 다시 바뀌게 되죠. 임신 말기 태아의 하강으로 횡격막 압박이 사라지며 숨쉬기가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22번 임신 3개월 된 임산부 정씨가 산부인과를 찾았다. 임산부 정씨의 초진시 검사 내용은요? 답은 소변 검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 활력 징후 측정하고 체중 검사하게 되죠. 자, 3개월, 자, 임신 초기에는 X선 검사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이제 막 발육이 일어나고 발달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X선을 쐬면, 잘못하면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는 뭐 양수 검사로도 할 수 있고, 아기가 어느 정도 양수가 차고 임신 중기는 넘어가야 할 수 있는 검사죠. 자, 심전도 검사, X선 검사, 뭐 얘네들은 우리가 아기 낳기 전에 만삭이 됐을 때 혹시 수술 제왕절개 할지도 모르니까 거의 막달에 하는 검사들입니다. 자, 내진도 막달에 하죠. 아기가 나오기 전에 자궁 경부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아기 머리가 얼마나 하강했는지, 그런 거 보기 위해서 내진, 손가락 넣어보는 게 내진입니다. 자, 그래서 임신 초진할 때는 소변 검사, 또 혈액 검사, 또 체중 검사, 활력 징후 측정, 그 정도 하게 됩니다. 23번 신생아가 생후 1분에 맥박 80회, 호흡은 느리고 불규칙적이고 코 속에 카테터를 집어넣으니 재채기를 하였다. 몸체는 붉은색이고 사지는 푸르스름하며 약간 구부린 상태로 누워있을 때 이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했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우리 아프가 점수 아셔야죠. 5가지 항목을 보는데요. 자, 우리 여기 항목에 보시면 5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다 외우지 못해도 완벽하면 2점을 주고요. 정말 아예 안 되면 0점을 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점을 주시면 돼요. 자, 이 표를 보지 않고 한번 점수를 매겨 볼게요. 1분에 맥박 80회. 자, 애기들은 맥박이 엄청 빨라야 되잖아요. 100회를 기준으로 100회보다 적다 하면 1점 주시면 돼요. 맥박이 아예 없는 게 0점이에요. 자, 호흡은 느리다 했으니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1점을 줍니다. 코 속에 카테터를 넣었는데 재채기를 했어. 이거 정상 반응이죠. 그러니까 2점 줍니다. 몸체는 붉은색이다. 괜찮은데 사지가 푸르스름하잖아요. 전체가 붉은색이어야 2점인데 사지가 푸르스름하니 1점을 줍니다. 그리고 전체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면 0점이겠죠. 그리고 약간 구부렸다 합니다. 약간 힘차게 구부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1점을 줍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이거 완전히 표를 외우지 못했어도 1, 2, 3, 4, 5, 6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설프다 싶으면 1점 주시면 돼요. 무조건. 그리고 아예 안 좋다, 아예 없다 하면은 0점. 그리고 완전 좋다 하면 2점 주면 돼요. 다행히 점수가 0, 1, 2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이에요. 아프가 점수는 생후 1분하고 5분에 측정을 합니다. 자, 5가지 항목을 보게 되고요. 아프가 첫 번째 글자만 따가지고 아프가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A는 어피어런스, 피부색, 펄스, 두 번째는 맥박, 그 다음에 그리메이스, 반사, 액티비티, 근긴정도, 레스피레이션, 호흡, 이렇게 5가지 항목을 보게 되고요. 자, 피부색은 전체적으로 분홍색이어야지 2점을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창백하거나 청색증이 있거나 창백하면 0점이죠. 그런데 몸은 빨간데 사지가 창백하다 하면 1점만 주시면 됩니다. 맥박은요, 100회 기준으로 100회 미만이다 1점, 100회 이상이다 2점, 맥박 측정이 어렵다, 안 재진다, 너무 미약하다 0점입니다. 자, 반사작용은요, 반사는 우리가 콧구멍에다가 카테터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재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있으면 2점 주면 됩니다. 아니면 울 거 아니에요. 울어도 2점입니다. 울거나 기침하거나 재채기하면 2점. 아예 반응이 없어 0점. 그런데 할 듯 말 듯 하다 안 한다, 약간 찡그린다 이러면 1점 주면 됩니다. 근긴장도는요, 이제 애기들이 굴곡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애기가 태어나면 전부 다 굴곡시키고 있잖아요.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팔을 잡아 당겼을 때, 잡아 당겼다가 놓잖아요. 그럼 또 웅크려야 돼요, 애기가. 근데 내가 팔을 잡아 당겼는데 스르르 펴지더니 안 웅크려져. 뭔가 어설프죠. 그때 1점 주면 됩니다. 약간 굽혔다, 또 약간이란 말이 들어갔죠. 뭔가 이상하죠. 1점 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폈어. 애기 팔을 폈는데 그 대항해서 계속 움츠려, 강하게 움츠려, 강한 굴곡이 있어. 그러면 2점인 거예요. 자, 아예 굴곡이 안 되어 있어요. 0점입니다. 자, 호흡은 약하거나 불규칙하면 1점. 자, 호흡이 없으면 0점. 자, 힘차게 운다 2점입니다. 자, 이렇게 점수 주시면 되겠어요. 24번.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유아의 구강 관리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6개월에서 12세까지 6개월에 우리 유치가 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유치가 날 때부터 12세 유치를 가지고 있는 시기까지 불소가 필요해요. 불소를 주어서 건강한 치아 형성을 돕는다. 무불소, 저불소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물론 불소가 너무 과하게 주게 되면 그 색소 침착이 온다, 그런 게 있지만은, 자, 적당히 불소를 주면 됩니다. 보통 아이들 치약에 저불소 치약을 처음에 사용하면 돼요. 불소 줍니다. 안 주지 않습니다. 자, 1번에 칫솔은 36개월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아니죠. 6개월 치아 날 때부터 칫솔 줘도 됩니다. 요새 치발기라고 해서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치발 이렇게 바나나 모양도 있고, 애기가 여기 잡고, 대신에 너무 깊게 찌르지 않게 또 여기 안전 판막도 있죠. 입 안에 넣지 말라고. 이런 거 씹으면서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치석 제거도 하고. 이빨이 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이빨 나기 전부터 젖은 꺼지로 막 닦아주죠. 분유 먹고 또는 모유 먹은 후에도 치아 나기 전부터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3번에 혼자 칫솔 사용하는 시기, 무슨 말이에요? 6개월부터 주라고 했어요. 치발기 주라고 했어요. 4번에 이가 나는 초기에는 마른 헝겊이 아니고 젖은 헝겊으로 이와 잇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가 날 때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잇몸 마사지 해주면 좋아요. 5번 치아 위생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자,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서 시작합니다.
25번 인부의 산전 관리 시 체중과 혈압 측정의 목적은 뭐다? 체중, 혈압, 그리고 소변 검사까지 나와야 되죠. 답은 5번 모체의 임신성 고혈압 유무의 파악입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뭐예요? 임신 중독증, 또 다른 말로 자간 전증이죠. 체중과 혈압과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부종, 고혈압, 단백뇨 증상이 있는지 찾는 거죠. 26번 간호조무사 A씨가 자격증 취득 후 병원에 취업하게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옳은 것은 답은 개인위생보조입니다. 자, 나머지는 간호조무사 업무가 아닙니다. 검사물 채취, 투약, 그리고 도뇨, 인공도뇨든 또는 단순도뇨든 그리고 간단한 진료 모두 간호조무사 업무 아니에요. 간호조무사는 개인위생의 보조입니다. 27번 말기암으로 진단받았으나 환자가 모르고 있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3번 계획된 간호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자, 뭔가를 뭐 더 해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또 안 해주려고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계획된 지시대로 충실히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28번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5번 소아 환자나 신경이 약한 환자는 보호자를 두게 합니다. 그래서 안도감을 주고 간호에 도움이 되게 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1번에 동료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 1대1 대화를 피하도록 하라. 1대1 대화에서 서로 푸는 게 좋겠죠. 사실 이렇게 간호조무사의 이렇게 윤리 문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거는 기본 상식이라서 이렇게 간호관리 쪽의 문제는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환자 편의를 위해서 보호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3번에 환자가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4번에 노인 환자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호칭하면 안 되겠죠. 29번 분만 후 산모가 현실감을 잃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건 뭐죠? 답은 산후 우울증입니다. 30번 소아는 성인에 비해 급성적으로 탈수가 오기 쉽다. 심한 설사를 하는 아이에게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답은 3번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죠. 자, 설사를 통해서 칼륨이라든지 전해질이 소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물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해질 공급도 중요합니다. 31번 정신병동 실습 중에 친구가 입원한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면 이 간호조무사가 지키지 않은 원칙은 답은 1번이죠. 비밀보장의 원칙. 자, 비밀을 누설해서 만약에 정신병동에 입원한 친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잘못하면 벌금도 물 수가 있고 징역을 살 수도 있어요. 비밀 보장 지켜야 됩니다. 자, 32번입니다. 한방 문제. 침구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침을 제거한 후에는 소독솜을 이용하여 가볍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발침 후 남은 침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누가? 우리가. 간호조무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환자에게 확인시킨다. 자, 환자에게 사실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혹시나 또 침 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병원으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한테 가기 전에 제가 침이 다 뽑혔는지 확인을 했어요. 나을 때 5개 침을 놓았고 5개를 제거를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환자분 불편한 거 없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은 던질 수가 있죠. 그러면 환자가 괜찮아요 하고 집에 갔을 때 침을 달고 가도 조금 책임의 그 무거움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왜? 환자도 괜찮다고 하고 확인하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발침 후 남은 침이 없는 건 확인해야 될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 3번에 침체가 피부 위로 절반 정도 노출되는 게 아니고 10분의 2에서 10분의 3 정도 올라오게 하면 됩니다.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 깊이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절반 정도가 아니고 10분의 2에서 10분의 3 정도. 4번에 사용한 침구는 요즘은 보통 일회용 침구를 사용해서 뽑은 다음에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큰 침이라든지 삼릉침이라든지 재활용해야 되는 침들이 있어요. 그 침들은 세척을 해서 고압 증기 멸균 소독을 해야 되죠.
5번에 환자가 현훈이 있을 때, 자, 침 부작용이죠. 어지러운 증상, 훈침이라고 하죠. 침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침을 바로 제거해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33번 치료적 목적을 위해 물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물리치료의 한 분야인 수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수치료법,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하는 거죠. 답은 4번 산염기의 조화, 해독 및 중화작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수치료법 효과 볼게요. 효과, 산염기의 조화. 자, 수치료법이 뭐예요?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1분씩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염기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산염기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해독과 중화 왔다 갔다 합니다. 해독과 중화. 자극과 진정. 자, 이런 식으로 냉탕 온탕 생각하면 되겠어요. 산염기조화, 해독 중화 작용, 자극과 진정. 자, 그리고 찬물 갖다 뜨거운 물 갖다 하니까 혈액순환 되겠죠.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수치료법 효과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목만 내놓고 몸을 완전히 담근다. 목만 내놓고 있을 필요 없어요. 이제 상반신까지 보통 배꼽 위쪽으로 오게 하면 됩니다. 자, 대신에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사지 말단욕부터 시작해라. 사지부터 들어갑니다. 서서히 깊게 들어가는데 목만 내놓고 담글 필요는 없습니다. 2번에 중증 심장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 자, 만성질환에 괜찮은데요. 중증 심장질환이 뭐예요? 관성동맥이 좁아져 있는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증 환자들은 금기입니다. 금기. 수치료법. 왜?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혈관이 막 확장됐다가 갑자기 찬물로 들어가서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감소되면서 심장 발작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중증 심장 질환자는 수치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 해라 또는 수분을 먹고 해라 이런 얘기는 책에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5번에 보통 냉탕과 온탕의 온도차는 10도씨 내외인 것은요. 고령자나 순환기 질환자 같은 경우는 온도차가 냉탕은 30도, 온탕은 40도 거의 안 나게 10도씨 내외로 차이를 두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요. 냉탕은 16도씨, 온탕은 보통 우리 따뜻한 물 목욕한다고 생각하는 곳 40도에서 43도잖아요. 온탕은 42도, 냉탕은 16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10도씨 내외는요. 고령자나 순환기 질환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냉탕과 온탕의 온도차는 40에서 16 빼보세요. 뭐 이렇게까지 안 나오겠지만 10도씨 내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치료법은 냉탕으로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내야 한다. 34번 간호조무사가 치과 진료 보조 시 감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사항은요. 답은 3번입니다. 전염성 질환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세척하고 멸균, 고압 증기 멸균하죠. 치과 기구들. 자, 1번에 기구 세척 시 장갑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2번에 가능하면 B형 간염 예방 접종해야 되죠. 4번에 한 번 사용된 한 오염기구는 소독하여 재사용한다. 자, 소독이 아니고 멸균 소독해야 되죠. 5번에 기구를 멸균 소독할 때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35번 치과 진료 중 기구의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3번입니다. 기구 교환을 위해 사용 순서에 따라 미리 기구를 준비한다 입니다. 자, 1번에 기구 교환 시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계속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번에 환자의 입속에 들어간 석션 팁은 환자가 바뀔 때마다 갈아줘야 되겠습니다. 4번에 교환 시 기구의 사용 부위가 진료자를 향하는 게 아니고 구강을 향하도록 전달을 해야 되겠고요. 5번에 이동 기구함은 손이 닿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 간호학개요였습니다. 자, 36번 보건간호학개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답은 간병비는 의료보험에서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간병비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에는 현물급여 그리고 현금급여, 바우처가 있습니다. 현물은 우리가 서비스를 직접 받는 거예요. 돈 안 내고.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요양급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험공단에서 돈 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부담금만 내면 돼요. 2번에 분만 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분만급여. 자, 이거는 바우처 형식의 급여입니다. 3번에 건강진단급여도 현물급여에 들어가요. 그리고 4번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자, 얘는 내가 돈 주고 산 다음에 나중에 청구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에 간병비는 아니에요. 37번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1차 보건의료의 원칙. 답은 3번 지역사회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자, 1차 보건의료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바뀌어야지 맞는 답이고요. 2번에 지역사회 주민의 차등한 이용이 아니라 균등한 이용,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4번 지역사회 주민의 특수치료를 위한 방법 아닙니다. 5번은 지역사회 주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어요. 38번 보건교육 방법 중 10 내지 12명의 청소년이 혼전 임신 및 성폭력에 대해 토론하는 창의적인 보건교육 기법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자, 문제에 창의적이다 또는 아이디어가 있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브레인스토밍 찾아도 됩니다. 창의적 또는 아이디어. 자, 1번의 패널 토의, 4번의 배심 토의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회자가 있고요. 그리고 청중이 있고 전문가가 각각 서로 의견이 다르겠죠. 그래서 청중과 사회자가 함께 토론을 하면서 사회자의 사회 아래서 뭐 서로 토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심포지엄은 좀 전문가들이 먼저 강연을 해요.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가 강연을 한 다음에 이후에 사회자의 주도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시범은 뭐 전문가가 먼저 보여주고 청중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따라해 보는 거죠. 39번 현장 학습의 방법으로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교육 매체로 활용할 때, 자, 앞에서 봤던 시범이죠. 시범. 실물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 장점은요. 답은 3번 실생활에 적용이 쉽다입니다. 자, 그 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죠. 구입이 어렵습니다. 반복 사용이 힘들고요. 많은 대상자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40번 우리나라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은요. 자, 의료보장은 1번 의료급여입니다. 자, 의료 혜택을 주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또 국가재정,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는 공단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의료 혜택 공공보조의 개념으로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41번 총진료비 억제와 과잉진료에 대한 자율적 억제가 가능하고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 보수의 총액의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방식의 의료비 지불 보상 제도는요. 답은 1번 총액계약제입니다. 자, 포괄수가제나 행위별수가제가 이때까지 많이 나왔는데 총액계약제는 처음 나온 걸로 기억해요. 총액계약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 답이 있어요. 총액의 계약을 사전에 체결한다. 자, 포괄수가제랑 그 개념이 조금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총액의 계약을 사전에 체결한다라고 문제에 답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 아들에게 하는 방식인데요. 직불카드에다가 5만원을 넣어주고 야, 너 오늘 소풍 가가지고 이 5만원치만 써 하는 거야. 5만원 넘어가면 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측에 국가에서 야, 5만원치만 치료해 이 환자 5만원 이상 넘어가면 나 그 돈 못 줘 라고 하니까 자, 어떡해요? 과잉 진료는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사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자, 포괄수가제는 뭐냐면 포괄수가제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치질 수술이면 치질 수술, 또 분만비면 분만비, 미리 정해진 총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수가를 적용해 놓은 게 포괄수가제고요. 총액을 계약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보기에 출제가 됩니다. 42번 주어진 시점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질병이나 상해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유병률의 산출 공식에서 문자로 옳은 것은요. 답은 5번입니다.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 수예요. 지금 현재 환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비율이라고 율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전체 인구 수분의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 수죠. 그러니까 지금 당뇨병의 유병률을 묻는다면 전체 인구 수분의 지금 현재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수 곱하기 100을 하면 당뇨병의 유병률이 나오는 거예요. 발생률은 전체 인구수 분모를 가지고 새로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 당뇨병 환자의 발생률을 묻는다면 현재 인구수분의 새로 당뇨병 환자가 어떤 기간 동안 발생한 사람 수 곱하기 100을 하면 당뇨병 발생률이 되는 거죠. 43번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건강 수준 및 보건사업 수준 평가의 대표적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모자 보건 수준이나 환경 보건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영아는 언제까지? 생후 1년까지를 영아라고 하잖아요. 자, 영아가 사망률이 모자 보건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환경 보건 수준이 높아질수록 현저하게 영아 사망률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 영아 사망률이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이나 보건사업 수준 평가에 사용되는 겁니다. 44번 국민의료비란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 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자,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전에 의료기술이 발달 못했을 때 그 질병으로 환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그 질병으로 환자를 살렸어. 그렇지만 그 환자가 계속 살면서 병원비 지출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료비가 계속 지출이 되겠죠. 의료기술의 발달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 살펴볼게요. 의료기술의 발전,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고급화. 자, 인구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노인 인구가 갖고 있는 만성 질환이 급증하게 됩니다. 자, 만성 질환은 한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진단을 받으면 만성적으로 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매달 병원에서 약을 타 먹겠죠. 그러니까 의료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이 의료비 증가 요인입니다. 45번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자, 직장에서 하는 특수 건강진단. 답은 3번입니다. 특수 건강진단의 정의입니다. 46번 하수 등에 오염된 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흐르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일정 과정 등을 거치면서 물이 정화되는 것을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물의 자정작용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3번이죠. 산화 과정 그리고 여과, 침전을 거치면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물이 맑아지게 되죠. 자, 자정작용에는 그 외에도 침전, 그리고 분해, 희석, 그리고 확산, 혼합, 흡착 등도 있습니다. 자, 자정작용, 그리고 유입되는 유기물이 적을수록, 자, 물이 덜 오염되었을수록 자정작용이 잘 되고요. 하천의 흐름이 빠를수록, 그리고 물의 양이 많을수록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죠. 47번 독소 방출, 어패류 폐사, 과영양 상태로 용존 산소량이 감소되는 적조 현상은
답은 2번입니다. 적조 현상은 미세한 플랑크톤이 붉은색이에요. 플랑크톤이 붉은색으로 보여서 바다에 무수히 많이 발생해서 해수가 플랑크톤 색깔을 보이는 거.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물고기 그리고 어패류들이 폐사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48번 인구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인구의 정의는요. 자, 인구의 정의입니다.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인구의 정의. 일정 시간,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을 인구라고 정의를 합니다. 49번 대기 중에 포함된 수분량에 의해 결정되는 습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5번입니다. 태양열을 흡수하여 대지의 과열을 방지한다. 자, 습도는요. 낮에는 태양열을 흡수해서 대지의 과열을 방지하고 밤에는 지중열의 복사를 방지하여 온도의 급격한 저하를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비교 습도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 습도가 비교 습도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공기 1세제곱미터가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현재 그 중에 함유해 있는 수증기량의 백분율을 말한답니다. 절대 습도는요.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함유한 수증기량이에요. 그래서 1번에 절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함유한 수증기량을 절대 습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포화 습도라고 있어요. 공기 1세제곱미터가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습도라고 하고요. 포차는 포화 습도와 현재 함유한 수증기량의 차이를 포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요. 상대 습도가 40% 이하일 때는 건조하다고 합니다. 자, 쾌적함을 주는 습도는요. 약 40에서 60% 정도면 대체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각 직업병과 발생 원인의 연결이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진동에 의해서 레노병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소음에 의해서는 자마병이 아니라 난청이 올 수 있죠. 2번에 기압에 의해서 자마병이라든지 고압병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조명 부족하다. 부적절한 조명에 의해서 안구 진탕증 또는 안정 피로가 올 수 있고요. 고온에 의해서는 일사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